여러분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사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제 앞에 놓인 50억 원의 통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남긴 한 통의 편지를요. 그 편지에는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한 가족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9세, 경기도 분당에 사는 이현주라고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님은 3년 전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떠난 지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분이 왜 친딸이 아닌 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24년 전 25살의 나이에 남편 재민 씨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과장이었고 저는 한 중소기업의 격리사원이었죠. 시댁은 말 그대로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건설회사를 운영하셨고 분당에 200평짜리 단독주택에 사셨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님은 전형적인 상류층 마님이셨어요. 우아하고 품이 있으셨지만 동시에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셨죠. 그리고 시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남편보다 3살 위인 박서영 씨.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스펙의 소유자였어요. 첫 시댁 방문 날, 저는 시누이에게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이현주라고 합니다. 어머, 동생이 데려온 애가 이렇게 수수하네? 어디 대학 나왔어요? 인천에 있는 이응이응 대학교요. 아, 거기 이름은 들어봤네. 전공은? 회계학과요. 뭐 살림이나 잘하면 되겠네요. 첫 만남부터 시누이는 저를 아래로 보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서영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현주 씨, 신경 쓰지 마요. 우리 딸이 좀 직설적이거든요. 괜찮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라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모님이라고 불러요. 시어머니는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제 친정에도 몇 번 방문하셨습니다. 현주 어머니, 우리 애가 폐를 많이 끼칠 텐데 잘 부탁드려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 딸이 좋은 집안에 시집가게 되어 감사하죠. 좋은 집안은 무슨, 사람 사는 곳 다 똑같아요. 현주 씨만 잘해주면 돼요. 시어머니의 겸손한 태도에 친정 부모님도 안심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했고 시댁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기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집에 오시라고 하셨고 올 때마다 반찬을 가득 싸주셨죠.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됐어. 너희 둘 다 일하느라 바쁜데 밥이나 편하게 먹어야지.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에게 간섭도 하지 않으셨어요. 명절에 시댁에 가도 제가 부엌일 하는 걸 말리셨습니다. 현주야, 너는 앉아있어.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해야죠. 됐어. 너는 손님이야, 손님. 서영이, 너 나와서 엄마 좀 도와. 엄마, 나 바빠. 서류 검토해야 해. 이 바쁜 명절에 무슨 서류야. 긴급 사건이라니까? 현주가 하면 되잖아. 왜 나를 불러? 시누이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본인은 변호사니까 바쁘고 저는 그냥 평범한 격리사원이니까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서영아, 네가 아무리 바빠도 명절인데 가족들 좀 도와야지. 엄마, 나 정말 바빠. 이번 사건 대표님이 직접 맡으라고 한 건데? 알았어. 그럼 어머니 혼자 할게. 결국 시어머니 혼자 다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말리셨거든요. 현주야, 너는 재민이랑 같이 TV나 봐. 어머니가 다 할게.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넌 정말 착하구나. 시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착하다고, 고맙다고요. 그런 시어머니가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시아버지는 15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혼자 그 큰 집에서 사셨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실래요?
제가 제안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나는 이 집이 좋아. 너희 아버지 추억이 있는 곳이거든. 그래도 혼자 계시기 외로우실 텐데. 괜찮아. 서영이가 가끔 오고 너희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잖아. 시누이 박서영 씨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지만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딸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서영이가 이번에 대형 사건 맡았대. TV에도 나올 거래. 대단하시네요, 형님. 뭐, 그 정도야. 엄마, 다음에 판사들이랑 골프 약속 있어서 조기 퇴근할게. 시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금방 자리를 떴어요. 저는 그날도 시어머니와 저녁을 함께 먹고 설거지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왔습니다. 3년 전 가을 시어머니가 70세가 되셨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현주야, 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 어디에 있는 거니? 여기가 어디지? 어머니? 지금 집에 안 계세요? 집? 여기가 우리 집이 맞나? 심상치 않은 목소리에 저는 급히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 계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현주야, 여기가 어디니? 나 기억이 안 나. 시댁이에요, 어머니. 어머니 집이에요. 내 집? 그래, 내 집이구나. 근데 너는 누구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진단 결과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아직 초기라 약물 치료를 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와 남편은 망연자실했어요. 시누이에게 연락했지만 치매? 진짜? 엄마가? 네, 형님. 병원에서 확진받았어요. 이거 큰일이네. 나 지금 중요한 재판 준비 중인데. 형님, 어머니가 치매라고요. 알아. 근데 나 정말 바빠. 이번 재판 끝나면 갈게. 일단 너희가 잘 부탁해.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증상은 조금씩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멀쩡하다가도 어떤 날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아가씨,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현주요. 며느리. 아, 맞다. 현주, 우리 착한 며느리. 그러다가도 10분 후면 또 물어보셨어요. 아가씨는 누구세요? 한 달 후 시누이가 처음으로 시댁에 왔습니다. 엄마, 나야, 서영이. 서영? 누구지? 엄마, 나 딸이야. 시어머니는 멍하니 시누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딸? 내게 딸이 있었나? 그 말에 시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현주 씨, 엄마 상태가 이렇게 심각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치매는 예측하기 어렵대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이거 정말 큰일인데? 엄마 혼자 이 큰 집에 계시면 위험하잖아. 그래서 제가 낮에 자주 오고 있어요. 퇴근하고도 들르고요. 그게 무슨 해결책이에요? 24시간 케어가 필요하다고요. 시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요양원에 모셔야 해요. 전문가들이 있는 곳으로요. 형님, 어머니가 요양원 가시는 거 싫어하세요. 이 집에서 평생 사셨는데. 그게 지금 중요해요? 엄마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네? 내일 당장 괜찮은 요양원 알아봐요.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시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30분도 안 되어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시누이가 보내준 요양원 리스트를 봤어요. 전부 고급 요양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하는 곳들이었죠. 재민아, 어떻게 할까? 글쎄, 누나 말도 일리는 있어.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 그래도 어머니가 이 집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현주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우리가 24시간 엄마를 돌볼 수는 없잖아. 남편의 말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현주야, 네 어머니. 나 이 집 떠나기 싫어. 여기 너무 좋아. 어머니? 재민이 아빠가 여기 있거든. 이 집 곳곳에.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결심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모실게요. 현주야. 괜찮아요. 제가 낮에 와서 돌봐드릴게요. 다음 날 시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저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려고요.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이 집을 너무 좋아하셔서요. 제가 낮에 오고 밤에는 재민 오빠가 오고. 현주 씨, 정신 차려요. 그게 말이 돼요? 당신들도 직장 생활하잖아요. 회사에 말해서 시간제로 바꿀게요. 어머니 혼자 두기는 아휴, 답답해. 좋아요. 그럼 당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일 생겨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요.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오전 근무로 바꿨어요. 오후 1시면 퇴근해서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산책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TV도 보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먹어?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멍하니 바라보셨어요. 어머니, 이렇게요. 제가 시범을 보여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나 배고픈데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 결국 제가 떠먹여드려야 했어요. 밤에는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여보, 여보, 어디 갔어? 어머니,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거짓말, 아까 분명 여기 계셨는데? 시어머니는 집안을 헤매며 남편을 찾으셨어요. 남편이 밤에 와서 진정시켰지만 매일 밤이 전쟁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시누이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현주 씨, 이제 그만해요. 요양원 보내요. 형님, 조금만 더가 어디까지예요. 당신 얼굴 봐요. 완전히 초췌해졌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고집 부리지 말고 현실을 봐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엄마한테도 좋아요. 어머니는 이 집에 계시길 원하세요. 엄마는 지금 정신이 없어요.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시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현주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바빠요. 매일 엄마 보러 갈 시간도 없고 당신처럼 시간제 근무로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요양원 보내든지 아니면 계속 혼자 감당하든지 선택하세요. 네, 제가 계속 모실게요. 알았어요. 대신 나중에 무슨 일 생겨도 내 탓하지 마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현주야. 네? 어머니? 고마워. 네? 내가 너한테 폐를 많이 끼치는 거 알아.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응, 가끔 이렇게 정신이 드는 순간이 있어. 그럴 때마다 미안해. 너한테 너무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어머니. 전 괜찮아요. 현주야, 너는 정말 착한 애야. 내 친딸보다 더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어머니, 서영이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 와도 10분 있다 가고. 형님도 바쁘시잖아요. 바쁜 건 핑계야. 정말로 보고 싶으면 시간을 내는 거지.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주야, 서랍 좀 열어봐. 제일 위에 있는 서랍. 서랍이요? 응, 거기 뭐가 있을 거야. 시어머니의 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열쇠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주에게, 내가 정신을 잃기 전에 이걸 쓴다. 혹시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 쪽지만은 꼭 간직해라. 1층 서재, 책장 뒤에 금고가 있다. 이 열쇠로 열 수 있다. 그 안에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다. 내가 죽으면 꼭 확인해라. 시어머니, 올림. 어머니, 이게 뭐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지? 당신은 누구예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고 마지막 1년은 거의 침대에만 누워 계셨어요. 말도 거의 못하시고 밥도 제가 떠먹여드려야 했습니다. 시누이는 1년에 2~3번 올까 말까 했어요. 형님,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요?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73세였어요. 장례식에 시누이가 왔습니다. 엄마! 상복을 입은 시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형님, 현주씨, 고생 많았어요. 정말로요. 괜찮아요. 나 나쁜 딸이었죠? 엄마가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걸. 시누이는 그렇게 말하며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가 끝났을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언장 공개를 위해 유족분들이 모두 오셔야 합니다. 유언장이요? 네, 고인께서 5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가 모였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어요. 나 박정숙은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1. 분당 단독주택 시가 25억 며느리 이현주에게 상속. 2. 강남 오피스텔 3채 시가 15억 며느리 이현주에게 상속. 3. 예금 및 주식 1,000억 며느리 이현주에게 상속. 총 50억의 재산을 모두 며느리 이현주에게 상속한다. 딸 박서영에게는 아무것도 상속하지 않는다. 이유는 금고안의 편지에 적어두었다. 박정숙,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엄마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준다고요? 유언장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말도 안 돼. 나는 친딸이에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다 주고 친딸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요. 신우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언장에 금고안의 편지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 편지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3년 전 시어머니가 주신 열쇠를 떠올렸어요. 제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다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1층 서재, 책장을 치우자 벽에 금고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습니다. 딸깍. 금고문이 열렸어요. 그 안에는 여러 서류와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서영아, 그리고 현주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서영아, 너는 평생 내 친딸로 살아왔다. 하지만 사실을 말할 시간이 된 것 같다. 너는 내 친딸이 아니다. 30년 전 나와 너희 아버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 그때 한 미혼모가 아이를 맡아달라고 했다. 그 아이가 너, 서영이다. 우리는 너를 친딸처럼 키웠다. 최고의 교육을 시켰고 아낌없이 사랑했다. 하지만 너는 커가면서 점점 변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대학 가서는 거의 집에 오지도 않았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더 심해졌다. 우리를 부끄러워했다. 친구들에게 부모님을 소개할 때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라고 말했지. 내가 아플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다. 아버지 장례식 때도 2시간 있다가 급한 재판이 있다며 떠났다. 그리고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 너는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다. 한 번도 직접 돌보겠다고 하지 않았다. 반면 현주는 달랐다. 현주는 3년 동안 매일 나를 돌봐 주었다. 회사도 시간제로 바꾸고 자기 시간을 다 희생하면서 밥을 떠먹여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밤에 내가 헤매일 때 찾아와주고 내가 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에도 현주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서영아, 나는 너를 사랑했다. 친딸이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하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다.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다. 사랑과 헌신이 가족을 만드는 거란다. 현주는 비록 며느리지만 너보다 훨씬 더 나를 가족으로 대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내 모든 재산을 현주에게 물려주기로. 서영아, 원망하지 마라. 이건 네 잘못이 아니라 네가 선택한 삶의 결과다. 현주야, 고마웠다.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다. 아니, 좋은 딸이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웠다. 시어머니 박정숙. 올림. PS. 금고안의 서류들은 서영이의 입양 관련 서류다. 필요하면 확인해라. 편지를 읽는 동안 신호이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현주 씨, 나는 입양하였어? 엄마 친딸이 아니었어? 신우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래서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준 거야? 내가 친딸이 아니니까? 현주 씨,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냐. 나는 평생을 친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신우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을 쏟고 산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신우이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했습니다. 현주 씨, 네, 형님. 유산은 당신이 가져요. 엄마가 원하신 거니까. 형님, 하지만 됐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엄마가 아프실 때 한 번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니까. 신우이가 일어섰습니다. 나 갈게요.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신우이는 떠났습니다. 지금 저는 시댁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50억. 상상도 못한 금액이에요. 하지만 이 돈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거든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며느리로서 아픈 시어머니를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아셨던 거죠. 피가 섞이지 않아도 진심으로 돌봐준 사람에게 모든 걸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제 신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현주 씨, 며칠 생각해봤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나는 정말 나쁜 딸이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성공했다는 핑계로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했다는 거, 그리고 나도 엄마를 사랑했다는 거. 입양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엄마는 30년 동안 나를 친딸처럼 키워주셨는데 나는 그걸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유산은 당신이 가지세요. 당신이 자격이 있어요. 나는 이제라도 엄마 산소에 자주 가려구려. 늦었지만 그래도 현주 씨 고마웠어요. 엄마를 끝까지 돌봐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신우이도 시어머니를 사랑했던 거예요.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가족이란 뭘까요? 피가 섞여야만 가족일까요?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고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라고요. 저는 이 50억을 시어머니를 기리는 데 쓰려고 해요. 독거노인 돌봄센터를 만들거나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지원시설을 만들거나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일을 하려고요. 그리고 신우이와도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우리 둘 다 시어머니를 사랑했으니까요.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가족이 있다면 오늘 한번 안부를 전해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후회는 정말 아픈 거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혈연과 헌신,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